자, 안녕하세요. 정말 안녕들 하시죠? 안녕들 하시죠? 이번 주는 참 희한하고 코미디 같은 일이 생겨서, 원래 정치적인 얘기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되지만, 참 21세기에 별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하여간, 나라의 주인은 여러분이라는 걸 항상 생각하시고. 자, 뭐, 그래도 우리는 할 건 해야죠. 자, 우리가 할 일은 이제 내년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하는 거니까 대비만 할 게 아니라 반드시 합격을 하셔야 되죠. 합격하려면 일단 열심히 공부하시는데 그 열심히 공부는 저는 예습보다는 복습입니다. 그냥 복습이에요. 뭐 들을 때는 다 아는 것 같고 뭐 알아듣는 것 같은데 나가시면서 뭐예요? 다 놓고 가시잖아. 그러면 이제 댁에 가시면 어디 갔다 왔는지도 잘 모른다고요. 그래서 복습을 하셔야 되는데 물론 일주일 동안 뭐 민법만 복습하셨겠지. 그렇게 믿지만 또 저하고 같이 뭘 복습해야 될지 프린트 받으셨죠? 오늘 또요. 오늘 제가 오늘 못 받으셨어요? 가지고 오시면 돼요. 항상 오시면서 확인하셔요. 이제 기본서도 있지만 보충 프린트가 나가는 거니까 민법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법률행위라는 걸 배우시는데 법률행위는 기본적으로 이제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목적이 있어야 되고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거 순서대로 이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 당사자는 우리 시험 범위에서 이제 빠지니까 그냥 제한 능력자가 누군지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 이제 목적부터 들어가게 되죠. 그럼 법률행위 목적은 뭔가가 또 갖춰져야 그 법률행위가 유효가 되는데, 자, 목적에서는 네 가지를 갖춰져야 되죠. 그 목적, 즉 내용이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실현이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돼요. 법을 위반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목적에서 갖춰져야 그 법률행위는 유효가 되는데, 우리는 갖춰지지 않았을 때를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네 가지 중에 이제 주로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바로 여기라고 그랬어요.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법률행위를 했을 때. 그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법률행위의 대표적인 게 103조 사회질서를 위반한 법률행위. 이 부분은 거의 매번 문제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를 하나의 테마로 제가 이제 기본은 잡으면서 조금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은 좀 깊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자, 요걸 우리가 이제 배우셨다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반사회질서 행위에 해당되냐 안 되냐, 이제 그걸 구별하셔야 되는 건데, 뭐 굉장히 판례가 많지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몇 가지만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자, 1번 동그라미 1번은 포인트가 변호사가 보이면 민사냐 형사냐를 따져야 된다. 그러니까 민사니까 민사 사건에서의 성공무수 약정은 반사회질서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신에 이 형사 사건에 대한 것이라면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는 거다. 자, 2번의 판례는 키워드가 어디 양도소득세, 그렇죠. 이런 게 이제 빡빡 보여야 돼요. 그럼 더 이상 읽을 필요 없어요. 그럼 이건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3번은 증인이 증언하는 거죠. 자, 그래서 뭘 주기로 약정했는데 여기서 이 포인트는 뭘 주기로 약정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급부가 통상적 수준을 넘었냐 안 넘었냐 이 문제죠. 넘어서 주기로 했다 그러면 이건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비교하는 게 이제 5번이죠. 5번은 허위 진술해 주는 대가로 뭐 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허위 진술이 포인트니까 허위 있지도 않는 것을 이제 가짜로 이제 거짓말로 진술해 주는 걸 대가로 받는다. 이건 뭐 초과됐냐 안 했냐 이런 걸 따지지 않고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된다. 자, 4번은 비자금이죠. 비자금 사건. 비자금, 이미 조성된 비자금. 비자금을 조성하는 것은 반사회적이지만 이미 조성된 비자금을 숨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거, 그거 행위 자체는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6번 판례, 아주 가장 많이 나온 판례라고 그랬어요. 강제집행, 즉 경매를 피하기 위해서 자기 부동산을 자, 친구하고 짜고서는 거기다가 허위의 근자권 등기를 해버렸다. 우리가 봤을 때는 좀 나쁜 행위 같지만, 자, 이런 것들을 반사회적 행위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건 인간의 본능으로 보는 거예요. 자, 7번은 보험계약도 역시 뭐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보험계약자가 여러 개의 보험계약을 들어놓고서는 일부러 그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해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8번의 키워드는 적극가담이에요. 적극가담. 예, 적극가담. 뒤에 이중매매가 나오든 뭐 증여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적극가담 보이면 이건 반사회적 행위예요. 이것은. 예,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지난주에 이제 이런 거 중심으로 해서 쭉 보셨어요. 그러니까 자, 지난주에는 그냥 해당되는 거 안 되는 거 이렇게 교재에서 이렇게 따로따로 보니까 다 아는 것 같지만 이렇게 섞어놓았을 때 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섞어놓고서 이제 해당되냐 안 되냐 이렇게 골라보라는 얘기니까. 자, 보셨고. 그 다음에 괄호 2번은 그래, 사회질서를 위반한 행위. 자, 했어. 효과가 뭐냐 하겠는데 여기 안 나왔지만 자, 무효예요, 무효. 자, 그러면 무효라면 법률행위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했는데 효과가 없다는 얘기는 즉 권리 의무가 발생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의무 중심으로 얘기하는데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는데 이행이 됐다. 그럼 사실 원칙적으로는 줄 필요가 없는데 줬으니까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원칙적으로는. 그걸 우리가 법률용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그렇죠.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도 무효인데 자, 안 줘야 되는데 줬다. 그럼 이거 반환 청구할 수 있는가? 그 얘기예요. 자, 원칙은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이건 할 수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다른 무효는 다른 원인에 의해서 무효가 된 것은 줬으면은 당연히 무효인데 줬으니까 돌려달라고 해야지. 근데 이건 사회질서를 위반해서 무효가 된 것은 줬으면은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다. 왜? 이걸 인정해버린다면 말 그대로 사회질서를 위반한 행위 한 사람을 보호를 해준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첩계약을 제가 얘기를 많이 했죠. 자, 그러면 요걸 반환 청구를 못 한다고 그러는데 왜 반환 청구를 못 하느냐? 자, 그 용어를 이제 또 잡아내셔야 돼요. 자, 준 건데 주는 것은 누군가가 뭔가를 주는 것은 그냥 주나요? 원인이 있으니까 주나요? 원인이 있으니까 주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반사회적 행위를 해서 그걸 원인으로 해서 준 거죠. 네. 그러면 줬는데 그 원인이 사회질서 위반됐다는 얘기예요. 그 사회질서 위반을 딱 두 자로 또 뭐라고 한다? 불법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불법 원인 급여이기 때문에 반환 청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불법 원인 급여는 사실은 이제 우리 민법에 있어요. 저쪽 그 채권법에 있는데 우리 시험범위는 아니라고요, 이게. 우리 시험범위는 아닌데 이런 용어는 나와요, 단어는. 그러니까 불법 원인 급여 얘기가 나오면은 여러분은 뭐하고 연결시켜야 된다고요? 사회질서 위반 행위하고 연결시켜야 된다고요. 그렇게 이제 자꾸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또 무효인데 그 무효인 법률 행위를 토대로 해가지고 또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 나올 수 있겠죠. 또 새롭게 거래한 사람이 나올 수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을 제3자라고 그러는데 그럼 당연히 기본적으로 자, 계약은 했는데 계약이 무효야.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부동산 판 사람은 아무리 팔았다 하더라도 무효니까 이전 등기 해줄 필요가 없어. 없는데 이전 등기를 해줬어.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반사회적 행위라면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는 당사자끼리는 그런데 이 사람의 등기를 토대로 해서 또 거래를 한 사람이 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건 정상적인 거래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들은 이 계약의 무효를 얘한테 주장하면서 야, 돌려달라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는데 자, 요 제3자가 그 전에 이 계약이 무효인 것을 뻔히 알면서 거래한 사람들은 보호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다 주장해서 대항해서 찾아올 수가 있지만 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선의가 문제예요. 선의. 몰랐어. 모르고 그냥 얘가 등기가 됐으니까 얘 건가 보다 하고서 이제 거래했을 때 갑자기 그 전 소유자가 나타나가지고 이거 무효인데 자, 무효라면 네 등기도 잘못됐으니까 말소해달라. 자,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건 둘로 나눠진다고 했어요. 무효라 하더라도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고 그랬는데 원칙은 있어요 없어요? 있지. 원칙은. 법적 논리가 그렇잖아요. 이게 무효라면 얘는 아무리 등기했다 하더라도 소유권이 있다 없다? 없지. 소유권이 없는데 아무리 사가지고 이전 등기했다 하더라도 소유권이 넘을 수는 없는 거니까
이쪽에 달라고 하면 줘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물론 요건 조금 이제 논리적으로 조금 뭐 그런데, 자,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무효 나오면 선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게 원칙이에요. 그럼 예외적으로 무효인데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게 있겠죠. 자, 그걸 잘 기억하셔야지. 그럼 그거 외에는 다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처음 공부하시면서 이제 여기부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여기까지 잘 와, 당사자끼리는. 제3자가 나오면 이제 아유, 언제는 있고 언제는 없고 막 그래. 그러니까 맨 출제자가 이거 내는 거예요. 이거 제3자. 그러면 머릿속에 정리를 해놓으셔야지. 기본적으로 무효는 전부 다 선의 제3자에게도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논리적으로 맞죠. 근데 예외적으로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게 있더라. 그럼 당연히 원칙적인 것을 몰아놓고 예외적인 걸 기억하시면, 예외가 아닌 건 뭐예요? 원칙이죠. 그걸 잘 하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공부하신 분들이 다 하려고 하시면 안 돼. 특히 민법은 이제 계속 이제 하는데, 우리 민법은 둘 중에 하나예요. 흑백 논리야. 이 세상을 흑 아니면 백으로 봐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냐면, 결국 민법은 소송에서 판단의 근거가 되는 거라고요. 그럼 소송은 비기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쨌든 한 놈은 이기고 한 놈은 질 수밖에 없다고. 이놈이냐 저놈이냐 이 문제예요. 결국은 흑이냐 백이냐 그 얘기인데, 자, 이걸 구별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공부하신 분들이 흑도 알고 백도 알아야지만이 구별하느냐, 이게 주관식이라면 그렇게 공부하셔야지. 근데 우리는 객관식이니까 흑에 해당되는 거, 백에 해당되는 것을 써주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걸 두 개를 알 필요가 없고, 둘 중에 어느 하나만 정확하게 잡아도 맞출 수가 있어야 되겠죠. 논리가. 만일에 흑에 해당되는 것을 정확히 알았다. 그럼 우리 써주니까 자기가 외우지 않은 게 나왔으면 그건 당연히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백이 돼야 되는 거지. 그건 당연히. 무효로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항상. 근데 원칙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우리는 원칙이라는 것은 많은 걸 얘기하는 거니까, 거의 대부분 다 무효로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구나. 그러면 무효지만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지. 그게 조금 이따 나올 뭐에서? 의사표시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 그래요. 그렇게 딱 잡아놓으셔야 된다고. 그래서 법 공부는, 특히 민법 공부는 이렇게 체계를 세워두는 게 좋아요. 이런 거 세우지 않고서 그냥 가서 보고 공부하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공부 열심히 해놓고 문제 나오면 어디서 봤는데 그러고선 찍고선 틀리고 나온다고. 맨날 그렇게 해요. 맨날. 그러고서 이제 뭐라고 그래? 아유, 어렵다 그래. 그렇지, 어렵지. 공부했는데 점수가 안 나오니까. 아니에요. 정리만 잘해놓으면 돼. 이건 정리만. 내용이 어려운 건 별로 없어요. 자, 그래서 반사의 정의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표시로 넘어오잖아요. 이제. 그래, 이런 게 체계라고요. 목차예요, 목차. 목적 파트는 이제 끝났어. 근데 이제 의사표시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배운다,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를 배운다. 비정상적인 거. 그럼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는 두 가지. 즉, 이것도 마찬가지죠. 정상적인 것도 두 가지를 갖춰야 되니까 비정상적인 것도 반대로 두 가지가 있어야 되겠죠. 정상적인 것은 의사와 표시가 뭐가 돼야 돼요? 일치가 돼야 하는데, 그럼 비정상적이니까 불일치할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하자가 없어야 정상인데 하자가 있는 의사표시를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건 크게 볼 건 아니고, 그럼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 의사표시는 법에서 세 가지를 정해놓는다고 그랬어요. 자, 괄호 속에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는 얘기죠. 자, 첫 번째 뭐라고요? 비진의 표시죠.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자꾸 입에서 나오고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셔야 돼. 자, 다른 말로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그러죠. 자, 요거는 쉽게 뭘 얘기하는 거냐 그런 얘기죠. 우리 언어로 얘기했을 때 비진의 표시라는 것은, 왜냐하면 밖에서 비진의 표시했어 너 이런 얘기 하나요? 안 하지. 그러니까 그걸 우리 언어로 살짝 바꿔가지고 이제 해석을 해놓으시면 돼요. 비진의 표시는 뭐 한 거예요? 거짓말 한 거예요. 거짓말. 자기 진짜 의사가 아닌 걸 표시했으니까. 자기가 부동산 팔 생각도 없으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5억짜리 부동산을 내가 2억에 팔게요.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2억에 매매 계약을 했을 때, 그러면 원칙대로 한다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가 돼야 유효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매매 계약은 제가 팔 생각도 없으면서 싸게 지금 팔겠다고 해서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어. 그럼 그 매매 계약은 무효가 되져야 되지만 이렇게 해버린다면 이 세상 거래가 될 수가 없겠죠. 왜? 파는 사람 사는 사람의 속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냥 매매 계약 했다가 나 팔 생각이 그때 없었어, 뭐 살 생각이 없었어 이래버리면 다 무효가 되면 다 돌려줘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리고 한마디로 이건 거짓말한 사람이니까 거짓말한 사람을 도와줄 필요는 없죠. 그래서 비진입 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지만 유효다 무효다? 유효죠. 유효. 제가 팔 생각도 없으면서 여러분한테 2억에 팔겠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걸 믿고 2억에 샀으면 저는 2억 받고 넘겨줘야 된다고. 그래야지 여러분이 보호가 되지. 저는 뻔히 거짓말인 걸 알면서 제가 판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유효지만 결국은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효라고 그랬어. 그러면 상대방 거꾸로 들어가면 보호할 가치가 없다면 무효로 만들어야 되겠죠. 즉 제가 여러분한테 부동산 팔 생각도 없으면서 싸게 판다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저하고 같이 계속 만나다 보니까 하이 저놈 거짓말하고 있네, 뻔히 안단 말이야. 알면서도 한번 계약 한번 해볼까? 이랬단 얘기죠. 그런 여러분들을 보호할 필요는 없는 거지. 즉 상대방인 여러분이 제가 진의하는 의사표시를 한다는 것을 뭐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건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비진입 표시는 효과가 두 가지다. 자, 하면서 요거 반대로 장난치는 거. 자, 알았다는 것은 악이고 알 수 있었다는 것은 몰랐지만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알았을 텐데 과실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걸 뒤집으면 상대방이 선이면서 무과실이면 다시 뭐가 돼야 돼요? 유효가 되어야 되지. 그런 거 말장난 잘 하시면 된다고, 민법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요것은 의사표시 한 사람만 지금 거짓말한 거예요. 상대방은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었어. 근데 둘이 아예 짜고서 하는 게 있죠? 짜고. 그걸 뭐라고 그래요? 통정의표시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 구조를 이해하시게 되면, 자, 요건 통정으로 허위에 표시를 했다. 둘이 짜고. 그럼 이것은 사실은 팔 생각도 없는데 뭐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뭐 경매를 면하기 위해서 친구하고 짜고 매매 계약 한 것처럼 꾸며가지고 소유권 넘겼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강제 집행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뭘 했다고요? 허위의 근저권 등을 했다고. 그럼 근저권 설정 등을 하려면 실제로 돈을 대출하고 안 하고 대출 받고 대출해주고 했었어야 되죠. 근데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허위로 그랬으니까 실제로 지금 돈을 빌려주고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서 둘이 짜고 저당권 등을 한 거지. 그러니까 이것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지만 사회질서에 위반해서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들어온다고요. 이게 뭐가 돼서? 통정허위 표시가 돼서 무효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잡으시게 되면은 이런 걸 외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것은 왜? 여기에 해당되는 게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될 이유가 없죠. 세상이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따지시면 돼. 그래서 제가 계속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안양에 속한 것이 서울에 속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양시청이 서울에 있어요 안양에 있어요? 안양에 있지. 근데 안양시청이 서울에 있다. 그러면 마저 틀리지. 똑같은 얘기가 된다니까. 이 허위 표시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의사표시에서 나오는 얘기지. 근데 반사회적 행위는 사회적 타당성 목적에서 나온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얘기가 돼요. 그런 체계만 잡으면은 이게 뭐 외울 필요가 없이 얘는 이쪽 들어가고 얘는 이쪽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상대방을 보호할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둘이 짜고 했다니까.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거지. 자, 불일치인데 요놈의 두 가지는 어쨌든 의사표시 한 사람이 자기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다는 것을 뭐 하면서? 알면서 하는 거죠. 여기는 의사표시자만 하는 거고 여기는 상대방도 같이 짜고 하는 거고. 근데 불일치인데 불일치인 줄 모르면서 하는 게 있다고.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착오라고 그러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그러죠. 그래서 비통착 이렇게 들어보죠. 자, 제가 여러분의 부동산 A 부동산, B 부동산이 있는데 제 마음속에는 A 부동산을 사고 싶었다고요. 또 이게 제가 살려는 부동산인데
집원이나 이런 걸 착각해가지고 여러분한테 B 부동산을 팔으라고 얘기했을 때 이런 얘기죠. 그 여러분은 B 부동산을 제가 산다고 그랬으니까 B 부동산 팔아서 매매 계약은 B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자, 저는 지금 제가 살려는 부동산을 샀나요? 잘못 샀나요? 잘못 산 거지. 자, 이럴 때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런 얘기죠. 이건 불일치라면 원칙적으로 무효로 만들어야 되지만 무효로 하게 되면 이 표시를 믿고서 판 여러분은 이것도 세상이 거래가 엉망이 되겠지. 그래서 이건 무효가 아니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 걸로 해서 취소 사유로. 물론 이 취소도 쉽게 하겠다, 어렵게 하겠다. 어렵게 합니다. 착각한 사람이 좀 문제가 있으니까. 자,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는 두 가지죠.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한 거예요. 이거 뭐 사기나 협박받아서 의사표시한 거니까. 자, 이건 무효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비정상적 의사표시는 네 가지. 비진입 표시, 통정의 표시, 착오, 사기, 강박.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기본적으로 나와요. 나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세 문제가 나왔고 보통 평균적으로 한 두 문제 정도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근데 여기서는 하나 자꾸 들어갈게. 자, 무효, 취소 이렇게 나왔어. 그럼 여기서 말하는 무효, 취소, 취소하면 무효가 된 거나 똑같은 얘기가 되죠? 자, 요거 당사자끼리는 똑같아요. 이행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이행을 했으면 여기서는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가 있어야지. 여기는 이건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니까. 근데 문제는 제3자가 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 무효 취소 가지고 선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없나요? 대항할 수 없죠. 그렇죠. 여기서는 다 선이 제3자 대항할 수. 이걸 기억하시려고요. 이 사람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어렵다는 게 뭐가 어렵다는 거냐면 이렇게 나눠서 정리하는 것이 크게 어렵다는 거예요.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자꾸 이제 써보시고 확인하시고 이렇게 들어가지. 연습장 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면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연습장 몇 장을 해가지고 다 쓰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더니 공인중개사 공부하면서는 이렇게 하고 그냥 공부하셔요. 이렇게 하고. 그래. 그렇게 공부하시더라고. 옛날처럼 해보시면 돼. 1년 동안만. 그러시면 합격하는 거야. 합격. 옛날 열정이 없어지죠. 이제 없어지는데. 한번 1년 동안 딱 마음 잡고 하시면 된다고. 자, 이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문제가 나오는 게 통정의 표시니까. 자, 통정의 표시는 테마 2로 해가지고 조금 자세히 했죠. 얼추 다 얘기했는데, 자, 당사자 사이는 언제나 뭐가 된다? 무효가 되죠. 자, 이행할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모든 무효는 똑같아. 근데 이행을 했어. 자, 그럼 이것은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죠. 무효인데 이행을 해가지고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없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 반사회적 행위. 그거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 다 달라고 할 수 있다고. 자, 제3자에 대한 효과로서 역시 허위 표시 무효는 선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여기는 없다고 들어가야지. 그럼 이제 제3자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죠. 그러면 얘 제3자가 선이라면 자, 둘이 팔 생각, 살 생각도 없으면서 얘가 경매 들을 것 같으니까 둘이 짜고 가짜로 매매계약 한 것처럼 꾸며가지고 매매계약서 내서 등기를 해놨단 말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통정의 표시를 하고, 그럼 당연히 이게 무효니까 아무리 을명의로 등기됐다 하더라도 얘가 나중에 돌려줘, 저 등기 말소해줘 하면 말소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근데 요 놈이 등기가 돼 있는 상태로, 자, 사실은 지가 등기는 됐지만 소유권이 없는 상태죠. 근데 병한테 뭐 정상적으로 팔아서 넘겼다든지 돈 빌리고 저당권 설정했다든지 이랬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 한다고요? 제3자. 그럼 여러분이 갑 입장이라면 다시 찾아와야 되는데, 등기가 지금 얘 명의로가 됐으니까 얘한테 가서 야, 사실은 을과의 매매 계약이 가짜라서 무효니까 너도 등기는 됐지만 소유자 아니야. 빨리 등기 말소해서 이렇게 들어갈 건 아니에요. 자, 그럴 때 얘는 내가 어떻게 알았니? 나 몰랐어. 이러면 여러분은 이 사람의 등기는 말소시킬 수가 없다. 이게 이래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 악이라면 당연히 대항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보호되는 제3자는, 즉 얘가 선이라면, 자, 권리를 얘가 취득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럼 얘 제3자가 보호가 되려면 선이기만 하면 되느냐 무과실까지 필요하느냐 이 문제죠. 제3자는 뭐만 따진다?
선악만 따져요. 기본적으로 무관심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그러면 갑은 자 을과의 매매 계약이 통정의 표시로 무효니까 병 보고 야 네 등기도 무효니까 그러니까 말소해줘 그럴 거고, 병이라는 애는 뭔 소리야, 내가 니들 매매 계약이 유효인지 무효인지 어떻게 하니, 나는 을 명의로 등기가 돼 있으니까 얘 건 줄 알고 나는 정상적으로 사서 대금 다 주고 이전 등기 받았으니까 내 거야, 등기 말소 못 해줘,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럼 당연히 얘하고 얘가 소송으로 다툴 거 아니야. 그럼 소송을 다툰다는 것은 결국 제3자가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소송 결과가 달라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럼 결국 제3자의 선이 악의를 누군가가 증명을 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여러분이 병의 입장이라면, 그러니까 민법은 입장이 돼 보시면 돼요. 자, 을한테 부동산 사는데 등기부 떼보겠죠. 그 등기부에는 누가 소유자로 돼 있어요? 을이 소유자로 돼 있고, 을은 갑한테 매매 계약에서 이전 등기했다라고 등기부에 써 있죠. 거기에 무효라는 얘기가 써 있나요? 안 써 있지. 어찌 알아 이것을. 그러면 기본적으로 제3자는 뭘로 추정된다? 선의로 추정돼. 선의로 추정되는데 얘가 자기가 선이라는 걸 입증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래서 제3자에 대한 것은 입증 책임 나오면 누가 입증해 줘야 돼요? 무효를 주장한 사람이. 자, 제3자가 악이라는 것을 입증을 해줘야 된다. 자, 그렇게 이제 보셨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조금 더 들어가서 그럼 이런 제3자라는 사람이 누구냐, 자, 요걸 이제 구별해 보라는 질문들이 단독으로도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자, 요걸 깊이 있는 걸 다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것들만 들어갔는데, 제3자는 통정의 표시를 기초로 해가지고 새로운 뭘 맺은 사람이 된다고요?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으려면 가만히 있어야 된다, 뭔가를 해야 된다. 뭔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뭐뭐 한 자, 뭐뭐 받은 자, 이런 식으로 표현된 사람들은 제3자에 해당된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객관식 시험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좀 쉬운 부분인데, 쉬운 부분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지만 어려운 부분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어려운 부분들은 몇 번씩 말씀드렸지만 이해가 원시적 불능이에요. 그거 하려면 한 몇 년이 걸려야 된다고. 그 다음에 그거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오래 걸려요. 그러면 이제 약간 그냥 힌트를 가지고 골라내시는 거예요, 그런 것은. 자, 그러면 해당 여부를 또 골라봅시다. 1번은 제3자에 해당돼야 안 돼요? 해당되죠. 얘 명의로 등기됐는데 또 얘가 얘한테 받을 돈이 있단 말이에요. 안 줘. 그러니까 당연히 얘 부동산인 줄 알고 뭐 들어왔어요? 가압류 들어왔다고. 당연히 제3자에 해당되겠지. 자, 동그라미 2번, 이 사람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렇죠. 표현 방식이 전혀 다르잖아. 자, 4번. 자, 이 사람 제3자 해당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자, 4번. 설정, 저당권 설정, 받은 자. 되겠지. 그러니까 센스가 좀 있으면 돼요, 객관식은. 다 할 수 못해도. 자, 5번, 요 사람. 안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보셨어. 그래서 6번은 한번 여러분의 센스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지문 넣어봤어요. 물론 판례입니다. 제3자에 해당되냐, 안 되냐, 그 문제야. 그래서 답을 안 넣었어요. 왜? 답 넣으면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답 보고 체크하고 가시더라고. 그럼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니까, 공부는. 제3자에 해당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됩니다. 이행한 그랬잖아. 이행했다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은 단어로 끝났지, 문장 이제 하나의 단어로 끝났지만 이거하고 다 보세요. 여기는 그냥 이런 식으로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 근데 여기는 뭘 했어요? 이행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행을 했다. 즉, 가짜 채무인데 그걸 보증하고 진짜 채무인 줄 알고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니까 이 사람이 이행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요걸 포인트로 해서 이 사람은 제3자에 해당돼요. 그래요. 그런 식으로 이제 찾아주면 돼요. 자, 그래서 제3자 보셨고, 그 다음에 통정의 표시에서 또 하나 포인트가 은닉행위죠. 갑이 자기 부동산을 을한테 증여를 한단 말이에요. 을도 그래 증여 받겠다.
자, 이 증여는 실제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실제 있는 거죠. 실제 증여할 의사 있고 실제 증여받을 의사 있어서 증여계약을 했는데, 문제는 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해서 이전 등기를 하려니까 세금이 많이 나오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 증여를 뭐하기 위해서? 은닉, 숨기기 위해서 둘이 가짜로 똑같이 매매계약 한 것처럼 꾸며가지고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 들어가는 거죠. 자, 요걸 이제 은닉행위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자, 이랬을 때 주로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요 매매하고 증여의 효과를 물어보는 거죠. 자, 이 매매는 유효, 무효? 무효가 되겠죠. 증여는 유효가 되겠죠. 실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매매는 무효지만 증여는 유효이다. 자, 되셨어요. 여기까지 아마 지난 시간에 물론 이제 의사표시에 대한 얘기들이 쭉 이제 해서 뭐 의사표시 효력이 어느 때 발생하느냐, 그래서 도달했을 때 해서 뭐 그런 얘기까지 하셨을 거라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또 하나의 한 단원이 이제 끝난 거예요. 의사표시. 됐죠? 예. 가셔가지고 책 처음 보시는 건가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리를 봐야죠. 대리. 심심하시면 이거 뒤에 나와 있는 문제를 풀진 마시고 그냥 한번 쭉 읽어보세요.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고 어떤 것들이 문제가 나오는지. 풀려고 하시면 짜증나니까, 왜? 하나도 못 맞추잖아. 그럼 짜증난다고. 그냥 문제는 이렇게 일단은 지금은 보시라고. 자, 그럼 교재를 보세요. 72페이지. 이제 법률행위 대리 파트로 들어왔죠. 앞쪽의 민법 총칙, 즉 법률행위에서는 좀 전에 보셨던 의사표시하고 지금 보는 대리,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한테 중요하다는 건 뭐예요? 시험에 많이 나온다는 얘기고 좀 어려워요.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시험에 나오긴 하는데 나머지들은 그냥 나오는 게 뻔하고, 근데 요것들은 아주 좀 복잡하게 나오기도 하고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 일단 이 법률행위 대리도 법률행위에 대한 건데 원칙적인 얘기일까요? 예외적인 얘기일까요? 대리. 예외적인 거예요. 우리가 법률행위에서 배우는 건 전부 다 비정상적이고 예외적인 것만 배우신다고. 그러면 이 대리라는 게 법률행위에 뭐가 예외적인 거냐 그게인데, 그러면 법률 대리의 구조를 보셔야 돼. 그럼 예외가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얘기요? 원칙이 있다는 얘기지. 그럼 법률행위 원칙은 뭐냐? 자, 여러분 부동산을 팔고 싶어. 그럼 지금까지 보셨던 원칙적인 모습은 여러분이 얼마에 팔겠다는 의사를 결정해서 누군가한테 그 부동산을 얼마에 팔겠다라고 의사표시를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직접 한다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누군가가 그 부동산을 사고 싶다면 여러분한테 자기가 또 얼마에 사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의사표시 합체가 돼서 매매계약이란 법률행위를 했으면은 그 법률행위 효력은 전부 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법률행위 한 사람한테 속하게 되겠지. 이게 법률행위 원칙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대리라는 것은 여러분이 부동산을 팔고 싶은데 이렇게 공부하시고 뭐 하다 보니까 바빠서 뭐 누구한테 뭐 의사표시하고 뭐하고 할 시간이 없어. 그 다음에 부동산을 잘 팔고 싶은데 아직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몰라. 아니면 뭐 한 몇 개월, 몇 년 또 뭐 외국에 나가 있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이 직접 법률행위 하기가 좀 어렵죠. 그럼 당연히 여러분을 대리해서 그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면 되겠지. 그래서 뭐 친한 사람이든 아니면 주변에 그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한테 내 부동산 좀 잘 좀 팔아주시오라고 뭘 줄까요? 대리권이라는 걸 주겠지. 그 얘가 이제 여러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부동산을 이제 누가 파는 거예요? 대리인이 파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판다는 것은 결국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의사 결정과 표시는 전부 다 누가 하는 거예요? 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여러분은 요 대리인한테 대리권만 줬지 그 의사 결정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이제 자꾸 관여를 하지. 우리는 법적으로 들어가줘야 되니까. 얼마에 팔지, 누구에 팔지 이런 걸 다 대리인이 결정해서 의사표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병이라는 사람하고 이렇게 둘이 법률행위를 하겠죠.
대표적으로 매매계약 같은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뜨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법률행위는 누가 했어요? 대리인이 했죠. 그러면 아까처럼 원칙이 된다면 이 법률행위에 따른 효과도 누구한테 가야 돼? 대리인한테 가야 되는데, 이 대리라는 것은 행위는 대리인이 했지만 그 행위에 따른 모든 효과는 여러분한테 가는 거예요. 효과를 받는 여러분을 뭐라고 그러냐면 본인이라고 그래요. 본인. 이런 단어를 써요. 자, 여기서도 용어를 좀 잡으시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본인 그러면 무슨 뜻인가요? 나를 얘기하는 거지. 본인은 해가지고. 근데 여기서는 대리에서 본인이란 단어가 나오면 항상 법률 효과를 받는 사람, 법률행위를 직접 하지 않지만은 법률 효과 받는 사람. 그럼 대리인은 지를 얘기할 때는 뭐라고 하냐? 대리인 본인이 그러시면 안 돼요. 자기라고 그래. 또는 자신. 이런 표현을 써요. 용어를 조금 들어가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당연히 병이라는 사람은 대리인하고 법률행위를 하는 상대방이 되겠죠. 자, 이런 구조라고. 그러니까 대리인은 법률행위 한 사람 따로 있고 그 행위 효과를 받는 사람 따로 있고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대리라고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대리도 뭐에 대한 얘기예요? 법률행위에 대한 얘기야. 우리가 어디 가셔가지고 모임, 요즘 뭐 12월달 모임 많으니까 막 달리잖아요. 차 가지고 갔는데 음주했으니까 차를 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누구 불러? 대리를 불러.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대리가 아니야. 그건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운전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배우겠다는 거예요. 이걸. 자, 그러면 배우는 내용은 결국은 세 가지가 갖춰져야 돼요. 본인하고 대리인 사이에는 정상적인 뭐가 있어야 돼요? 대리권이 있어야 되고, 그 대리권을 토대로 대리인이 상대방하고 법률행위 해야 되는데, 이런 법률행위를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대리행위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런다고요? 대리행위. 그럼 이 대리행위의 효과가 나오겠죠? 자, 효과는 누구한테 간다? 본인과 상대방, 계약하는 이 사람들이 이제 효과를 갖게 되는데 이걸 대리 효과라고 그래요. 이게 대리의 가장 큰 틀이에요. 그래서 이걸 대리의 삼면관계라고 그런다고. 자, 요 구조를 가지고서 이제 책을 읽어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대리의 의 가볍게 봅니다. 이런 게 시험 나온 건 아니니까. 자, 대리란 법률행위 당사자 본인을 위해서 타인,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한다고요. 하지만 그 법률 효과는 직접 누구에 대해서 생긴다? 본인에 대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행위에 있어서 행위자하고 효과의 기속 주체가 분리되는 예외적인 제도다. 자,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느냐? 기본적으로 대리는 누구까지 나와줘야 돼요? 갑을병까지 나가줘야 돼. 우리가 민법은 사례 형태로 많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앞에서는 갑과 을만 나와도 큰 문제가 없잖아요, 이게. 물론 이제 제3자가 나오면 그때 병 나오면 되는데, 여긴 기본이 셋이 나와야 돼. 근데 공부할 때 갑을 나오면은 어느 정도 보겠는데 병부터 들어가면 이제 어지럽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 나오면 나는 얘를 본 적이 없다 그러고 이제 막 무까지 나오면은 나 놓겠다 이래 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이제 많이 생기면 법률 관계가 복잡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대리 개념 잡으셨고 쭉쭉쭉쭉 돌아갑니다. 자, 이제 대리 종류를 봅시다. 73페이지. 우리가 대리를 배우셔야 되는데 대리 종류가 또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직접적으로 문제가 나오지는 않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한 용어를 잡는 건데, 가장 먼저 대리는 무슨 대리하고요? 임의대리하고 법정대리. 그러면 막 외울 게 아니라, 자, 임의대리와 법정대리는 뭘 가지고 구별하는 거냐? 바로 이거 가지고 구별하는 거예요. 대리인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대리권. 그러면 대리권은 그냥 생기나요? 뭔가 원인이 있어서 생기나요? 원인이 있어요. 발생 원인. 그래서 대리권이 왜 생기느냐에 따라서, 자, 무슨 대리와 임의대리와 그 다음에 무슨 대리? 법정대리로 나눠진대요.
자, 제가 계속 강조해 드립니다. 그냥 공부하지 마세요. 특히 민법은 그냥 단어 하나하나를 분석해 가지고 보시면 거기에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다 나와 있어. 대리권이 발생하는 원인에 따라서 임의대리, 법정대리로 나누는데, 그러면 이거부터 먼저 들어가면 법정대리는 대리권의 발생 원인이 법에 뭐였다고요? 정해져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일정한 관계만 되면 자동으로 대리권이 발생하게끔 돼 있다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얘가 미성년자고 얘가 부모야. 그럼 당연히 부모는 미성년자에 뭐가 되는 거예요? 대리인 되는 거지. 그렇게 되라고 법에 정해놨다니까. 그럴 때 부모를 무슨 대리인? 법정대리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임의대리는 대리권이 왜 발생하냐 그랬더니 이미 의사죠, 의사. 누구의 의사에 의해서?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대리권이 발생한다고. 그럼 본인의 의사라는 것은, 자, 당연히 본인이 대리인이 될 사람한테 대리권을 주니까 이 대리권이 발생되겠죠? 여러분이 부동산을 팔려고 그래. 근데 바빠. 아니면 외국에 가게 돼 있어. 그럼 저한테 제 부동산 좀 잘 팔아주셔라고 대리권을 줄 거 아니에요? 위임장 써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 사이에 뭐가 발생한 거예요? 대리권이 발생한 거지. 그럴 때 저 같은 사람을 무슨 대리인? 임의대리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사에 의해서 대리권 발생했으니까. 그러면 임의대리인은, 자, 대리권이 본인이 대리인 될 사람한테 대리권을 주는 행위로서 대리권이 발생되겠죠? 예. 자, 이거 법률 용어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잖아. 주는 행위. 그러니까 이걸 한자로 바꾸는 거라니까. 그럼 대리권은 그대로 주고 행위 그대로 주고 준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상장을 수여를 한다 하죠. 그럼 받는 사람들은 수여한다, 주는 사람은 수여한다고 그러지. 그러면 대리권을 뭐 하는 행위? 수여해요. 자, 임의대리는 본인이 대리인이 될 사람한테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에 의해서 대리권이 발생되겠죠? 예, 이걸 다시 이제 또 줄여. 자, 이렇게 하는데 이거 다 한글이에요? 한자예요? 한자는 어순이 한글하고 반대죠? 권수행위라고 할까? 수권행위라고 그럴까? 그냥 수권행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말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임의대리를 읽어보시게 되면 임의대리는 본인의 뭐에 의해서? 수권행위에 의해서 대리권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겠지. 자, 이해되셨어요? 예.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돼.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수권행위 그냥 외워놓고서는 까먹잖아. 수권행위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으니까. 그게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럼 그렇게 써 있는지 봅시다. 본인의 신임을 받는 자가 본인의, 자, 뭐에 의해서? 수권행위에 의해서 대리권을 갖게 되는 것이 뭐다? 임의대리고.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일정한 범위 대리권이 부여되는 게 무슨 대리라고요? 법정대리. 법률 규정에 의해서. 법률 규정을 줄이면 뭐라고 그래? 센스. 법률 규정을 줄이면 뭐라고 그래요? 아유, 써 있잖아. 여기. 법규가 아니에요. 여기 민법은 법정이라고 그런다니까. 그래서 법정대리라고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민법을 공부하다가 무슨 자가 나오면, 법정자가 나오면 이건 다 뭐에 의한 거다? 법률 규정에 의한 거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니까. 그런 거 배우시는 거야. 말 배우시는 거라고 그랬잖아, 제가. 민법,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것만 잘해 주시면 여러분이 읽을 수 있고, 읽을 수 있으면 여러분들 해석해가지고 돌아가시면 돼. 그러면 우리가 주로 배워야 될 것은 임의대리를 배워야 될까요? 법정대리를 배워야 될까요? 임의대리를 배워야지. 중개사들이 하는 거죠. 대리인이 와서 계약했을 때 위임장 확인하고 해야죠. 법정대리는 사실은 주로 이제 가족법이나 이런 데서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용어는 알자 그 얘기지. 자, 또 대리를 수동대리와 능동대리로 또 나누는데, 자, 요거는 의사표시 측면이에요. 뭐 중요하진 않은데, 그럼 법률행위를 한다고 그랬는데 결국 법률행위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 그러면 능동대리는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하는 대리일까요? 상대방으로부터 의사표시를 받는 대리일까요? 하는 대리지. 그럼 아니, 여러분이 지금 저한테 부동산을 팔아달라고 대리권 줬다고,
그럼 저는 다른 사람한테 그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일단 저는 다른 사람한테 이 부동산을 얼마에 사시오라고 의사표시를 해야 되겠지. 그런 대리를 뭐라고 그래요? 능동대리라고 그래. 근데 제가 누군가한테 이 부동산을 5억에 사세요라고 이렇게 의사표시를 하기만 하면 매매계약이 체결돼야 한대요. 안 되지. 상대방이 그래 괜찮은 것 같다. 내가 5억에 살게라고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저는 그 의사표시를 받아들여야 돼, 안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여야지. 그래야 계약이 되지. 그때 하는 대리를 무슨 대리라고 그래요? 수동대리를 하는 거지, 수동. 이게 뭐 어려워. 이런 게 어렵다고 그러시면은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하시면 돼. 말 배우는 거라니까. 결국은 국어예요, 국어. 민법은. 그래서 항상 저는 매년 국어 실력이 좀 있어야 민법은 좀 잘 된다. 여러분들은 국어 다 하고 하니까. 자, 그럼 이것도 유권대리, 무권대리 그랬어. 이거만 금방 알 거 아니야. 권자는 뭘 얘기할까요? 대리권을 얘기하겠지. 그럼 이건 있단 얘기고 이건 없단 얘기고. 그럼 말 그대로 이건 대리권까지 있는 정상적인 대리를 얘기하는 거고, 이건 지가 대리라고 하지만은 알고 봤더니 대리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제가 여러분의 대리라고 지금 여러분 부동산을 팔았는데 알고 봤더니 대리권이 없더란 얘기예요. 무슨 대리? 무권 대리. 자, 대리 구별을 좀 하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공부를 하실 때는 항상 이렇게 체계를 나눠가지고 공부하셔야 되는데, 공부는 유권대리 쪽과 무권대리 쪽으로 나눠가지고 공부를 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세요. 유권대리와 무권대리. 그러면 이것도 대리고 이것도 대리인데 유권대리하고 무권대리는 같을까 다를까? 다르겠죠. 다르다는 걸 정확하게 잡으시고 이렇게 헷갈리지 않게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 그리고서 이제 출발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먼저 유권대리를 보셔야 되는데, 그럼 유권대리는 말 그대로 지극히 정상적인 대리니까 뭘 보느냐? 갑과 을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대리권이 있어야 되고,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 뭘 했어야 돼? 대리행위가 있어야 되고,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대리효과. 이게 유권대리에 대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걸 하나씩 떼서 대리권에 대한 거, 대리행위에 대한 거, 대리효과에 대한 것들을 이제 쭉 설명하겠죠. 자, 교재를 보시면 그래서 74페이지 제2절 딱 들어가면서 뭐가 나와요? 74페이지 제목 보라고, 제목. 제2절. 뭐가 나와요? 대리권. 여러분이 책을 보시면서 목차를 잘 보시라니까. 체계를 잡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목차.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목차를 안 보고 그냥 막 내용만 봐. 그러니까 내용은 많이 보니까 얼추 어디선가 본 것 같지만 이게 어디서 뭘 얘기하는지 문제를 내면 틀리다니까. 제2절은 이거 보겠다는 거예요, 이거. 그럼 제3절은 제목이 뭐가 나올까요? 이게 나오겠지. 그거 나오나 한번 확인해 보라니까요. 제가 거짓말 하는지 진짜인지 80페이지 가보셔.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서 이제 이게 그려진다니까. 제3절 뭐라고 했어요? 대리행위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4절에서 뭐가 나올까? 대리 효과가 나오면서 이제 기본적인 유권대리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83페이지에 나오잖아. 이해되셨죠? 네. 여기서 기본적으로 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매번 나와, 매번. 그래서 요 놈하고 요 놈을 이제 보겠다는 얘기지. 자, 그렇게 잡고 졸리기도 하고 하니까 찬바람 좀 쉬고 그러고서 이제 들어가시면 돼. 좀 쉬었다가 정리하도록 합시다. 자, 74페이지 펴놓으시고 좀 쉬세요.